회계사 네. 출신의 네. 상위 0.1% 부자. 꼬마 빌딩도 보유하고 네네. 계시고 네. 나인원 한남에도 거주하시고. 어이구. 자산 100억 이상은 있어야 부자구나.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준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자동차,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계신 분이시죠. 터보 832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자, 터보 832님을 딱 보니까 회계사 네. 출신의 네. 상위 0.1% 부자. 이 문구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아, 네네. 뭐 사람들이 만들어서. 뭐 딱 보니까 다 가지신 분이에요. 아니 그 터보 83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데 그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은 없고요. 제가 블로그를 되게 오래 했어요.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때 블로그 네임을 정했어야 됐는데 어릴 때는 터보라는 말이 사실 터보가 이제 차에 들어가는 과급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네. 터보 차저를 이야기하는 네네. 건데 그게 달리면 뭔가 좀 빠를 것 같고 832는 제가 83년생이에요. 근데 2월생은 네. 아닌데 네네. 6월생인데 네. 근데 6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2가 종결음 5랑 같이 종결음으로 끝나서 832로 했습니다. 아무 네. 의미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젊으신데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터보님을 모시고 이제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터보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부자의 기준이 좀 있나요? 사실 여기 KB 부동산 채널이잖아요. 네. 근데 KB 부자 보고서를 제가 매년마다 리뷰를 하거든요. 근데 뭐 24년 그 보고서로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현금 10억 플러스 뭐 이제 깔고 앉는 이제 부동산 자산 네. 10억을 만족을 하면 부자다라고 해서 46만 1,000명을 이제 부자로 정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와닿지 않는 분들이 좀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KB 보고서에 보면 매년 또 이제 하나의 지표를 또 추가를 했는데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또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의 가장 이제 높은 응답 비율이 100억 이상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근데 100억은 순자산은 아니고 자산인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저도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서울에서는 자산 100억 이상은 있어야 부자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욕을 좀 먹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네. 일단 뭐 한국 부자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부자들도 자산 배분이 부동산에 좀 치우쳐져 있나요?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비중은 떨어지긴 해요. 예, 초고자산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50%대 그리고 이제 고자산가 같은 경우는 60%대 이렇게 나오는데 주변 지인들을 봐도 확실히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부동산 비중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가액은 늘어나는데 비중은 확실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부자들이 부동산 투자 비중이 훨씬 높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랑 다른 뭐 이제 미국이라든가 미국은 근데 워낙 금융 선진국이니까 근데 유럽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 부자들이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뭐 부동산 이외에도 혹시 요즘에 뭐 불안정성 때문에 금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데 금이나 보석 같은 거 혹은 뭐 그 외에 어떤 실물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비중이 좀 어떨까요? KB 보고서에도 이제 대체 투자처로 금이 가장 선호가 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게 거기 나와요 설문조사로. 근데 사실은 제 주변에서는 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주변을 봤을 때. 근데 저도 그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체 투자품이 굉장히 많은데 영역이 되게 넓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근데 금에 이렇게 정말 많이 투자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좀 보고 놀랬고, 근데 제 주변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투자 상품 중에 지금 부동산도 말씀해 주셨고 금도 말씀하셨고 대체 상품 여러 섹터를 말씀하셨는데 금융 상품도 혹시 좀 주의 있게 보시나요? 네네, 저는 뭐 이런 얘기 제 입으로 하기 좀 민망하지만 비트코인 4년째 존버하고 있습니다. 야, 존버를 하고, 4년째요? 평당가 4,000대인데 결국은 주변에 중거 집단 누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 비트코인 홀드 해가지고 진짜 좀 큰 부자 되신 분들 보면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다고 다 얘기는 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공대 출신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크립토 쪽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있으니까 자기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홀드를 하다가 이제 엄청 거부가 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중거 집단이 나의 투자 정량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뭐 크립토도 조금 하고 있고 홀드를 계속 하고 있고 주식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주식이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제일 높은 투자 난이도를 가진 게 주식이 아닐까 생각해요. 주변에 주식 전업 투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전업 투자로 이게 몇십억 단위가 아니고 뭐 천억 단위도 있고 막 이래요. 이렇게 진짜로 자기가 번 돈이. 근데 그 친구들하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나도 공부하는데 자신 있고 나도 뭐 공부 좋아하고 하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 외에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하면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전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네. 한국의 부자들이 지금 현재 뭐 미래 자산 운용에 대한 계획을 조금 세우셨을 것 같은데 2025년 부자들은 어떤 투자 방향을 좀 가져갈 거라고 좀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부동산의 비중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여전히 한국 부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일 거고 아파트 포함해서. 근데 최근에 목격되는 뚜렷한 변화, 재밌는 지표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2019년만 해도 한국의 부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2024년을 보면 미국 주식으로 옮겨간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국 부자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지방에 좀 이제 큰 병원 하시고 이제 병원장님들 만나면 삼성전자 주식 사서 존버했더니 막 2배 됐어. 이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때 8만 원대였는데 지금 5만 원대로 내려왔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거 해봤다 안 된다. 우리나라 주식 대형주 묻어나봤자 안 돼. 박스권에 이제 자꾸 잠기니까. 이러면서 이제 미국장으로 실제로 많이 이동한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들도.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목격이 됐었고 올해도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19년, 20년만 해도 야 크립토 거 다 사기야 이랬었어요. 부자들은. 근데 이제 일부의 부자들 또는 일부의 이쪽이 좀 확신이 있거나 이제 트레이딩하는 친구들만 해가지고 부자가 됐죠. 근데 최근에는 이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알트코인은 여전히 저는 대부분이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트코인 저는 안 해요 아예 그래서. 근데 그래도 비트 정도는 크립토 세계가 완전 망하지 않으면 자산의 일부, 뭐 몰빵은 아니고요. 자산의 아주 일부는 좀 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자들이 확실히 주변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는구나라고 느끼고 있어요. 자, 결국 부동산은 여전히 조금 중요할 거고 금융 상품은 그래도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 조금 더 나을 거고 코인도 어느 일정 부분은 자산 배중을 좀 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자, 터보님이 보시기에 이제 한번 부동산에 좀 더 여쭤보면 우리나라 대장 아파트는 어디라고 보세요? 되게 여러 종류의 아파트 상품이 있잖아요. 이제 뷰에 좀 포커싱이 돼 있는 주상복합 쪽에서 대장이 어디냐 물어보면 아크로서울 포레스트일 거고요. 성수동에 있는 가장 비싸기도 하고 상품성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대형 평대 위주로 모여 있는 이제 고급 아파트 대장이 어디냐라고 보면 나인원 한남일 거고요. 한남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반 아파트 중에서 대장이 어디냐 물어보면 반박이 여지없이 반포 원베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3개 정도가 대장 아파트를 리딩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뭐 반포 강남 그리고 이제 성수 그리고 또 용산 이렇게 조금 세 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터보님이 보시기에 지역성은 어디가 조금 입지가 제일 좋다라고 보세요? 이게 입지를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반포랑 압구정이 제일 많이 비교를 해요. 근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어디가 더 상급지라고 보긴 좀 힘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대중교통 위주로 봤을 때는 반포가 교통이 좀 더 좋고요. 근데 차로 다니는 거는 반포도 좋지만 이제 압구정이 좀 더 이제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강남 업무지간 가깝고 상권도 고급 상권들이 많고 반포는 이제 생활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상권들이 많고 각각의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더 상급지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가 최근에 이제 52평이 106억 신고가를 또 찍었더라고요. 평당 이제 2억을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평당 2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좀 혹시 보시나요? 뭐 결국은 그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전체 시장 대비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거래만 놓고 보면 같은 달 24년 12월에 거래가 됐는데 24년 12월에 같은 평형대가 84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22억이 튀어서 거래가 된 거죠. 근데 84억에 그런 거래가 된 데는 굉장히 뷰가 안 좋고 막 저층에 이런 데냐? 그렇진 않아요. 거기도 고층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간 튀는 거래다. 실제로 추세선
시선을 보면 완전히 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원베일리 34평도 60억에 거래된 게 등기가 됐잖아요. 이제 84 타입 60억 한 번 찍고 그 이후로는 다 55억, 52억, 뭐 이제 좀 싸게 된 데는 뭐 이제 50억 뭐 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전 60억도 약간 튀는 거래였고 가장 안 좋은 호수가 아니고 어느 정도 괜찮은 호수가 84억에 거래가 됐으면 약간 좀 튀는 거래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최고가 아파트들은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위험 자산이지 않나요? 왜냐면 뭐 물론 지금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지만 한번 떨어질 때는 또 굉장히 급하게 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 이제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거의 뭐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올라갈 거다. 반포가 2억 찍었으면 압구정 3억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2009년부터 14년까지 부동산 하락기를 겪었을 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38%가 빠졌어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100억짜리면 38억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빠진 거죠. 근데 그 뒤로 이제 8년 동안 계속 이제 상승장이었으니까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사람들은 지난 한 4, 5년 정도의 과거만 본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투자에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2년이 서울 아파트가 완전 하락장이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장이. 하반기부터 굉장히 안 좋았고 울파포도 당시에 미분양 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고 당시 잠실 엘스 지금 30억을 바라보고 있는 엘스도 네. 그 당시에 10몇억, 네, 20억 깨졌잖아요. 네네. 그랬었는데 그때 이런 이제 초고가 아파트들, 나인원이나 더힐이나 ASF나 이런 데는 거래는 안 됐지만 한 번도 하락 거래가 없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위험하지만 또 안전자산이다 이런 하방이 좀 말씀이신 단단한 거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뭐 대출이 전혀 없는 네, 네, 이런 네, 시장이다 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터보님 혹시 올해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상반기에 좀 내 집 마련을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신 실수요자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분들께 좀 이것 좀 한번 좀 확인해 봐달라. 좋은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무리한 대출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리한 대출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제 투자 시장을 보면 제가 뭐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면 캐시플로우가 좋은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투자를 성공을 하려면 건물이든 뭐 아파트든 자기 캐시플로우가 충분히 있어야 버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 삶이 망가지면서까지 이걸 레버리지를 풀로 썼는데 다행히 엄청나게 올라가면 부자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뭐 경매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버틴다 해도 삶이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본업에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하고 그럼 계속해서 뭔가 일이 안 되고 본업도 잘 안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다 이제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레버리지를 좀 많이 안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캐시플로우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욕심에 눈이 멀면 이걸 확인 잘 안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보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최근에 토호제 풀리면서 좀 들썩들썩한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짧게 얘기하면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큰 센 반등장이 오다가 저는 올해 초에 그래도 뭔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내수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사실 부동산 아파트 가격을 가리키는 많은 지표들이 뭐 물론 이게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오버밸류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상승의 동력 어떤 파워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또 부동산 또 심리로 움직이는 부분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거래량은 확실히 떨어져 있지만 또 이제 핵심지 주변으로 신고가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거기다 토호제까지 풀리면서 확실히 분위기는 약간 이러다가 더 올라가면 진짜 더 큰일 나겠는데라고 하는 그런 매수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겁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핵심지 위주로 그래도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전히 좀 그런 분위기군요. 그 재건축 재개발을 만약에 조금 주의 있게 본다라고 한다면 좀 투자할 만한 이런 동네가 좀 있을까요?
투자할 동네는 너무 많죠. 예산이 문제죠. 아, 네. 네, 압구정도 너무 좋고요. 당연히 뭐 아현 뉴타운 쪽도 좋고, 뭐 한남 뉴타운도 너무 좋고, 뉴타운들 많잖아요. 그리고 강남이 이번에 토제 뭐 재건축 단지는 안 풀렸습니다만 어쨌든 거기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강남에 있는 수많은 이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들도 좋고, 결국은 이제 다 예산의 문제인 거잖아요. 다 투자가. 그래서 작년에 한남 뉴타운 2구역에 되게 살만한 물건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주변도 너무나 낙후돼 있고 재건축은 아파트만 낙후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재개발은 막 주변이 말도 안 되게 낙후가 돼 있잖아요. 특히 한남 뉴타운 같은 데 가보면 전 실제로 많이 걸어봤거든요. 지금 3구역은 곧 될 텐데 3구역만 걸어봐도 이게 1970년대로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서울의 달 그 옛날 한석규 나왔던 드라마 막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는 진짜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한남 뉴타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구역에 작년에 좀 부동산 시장이 오락가락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개발은 토지권을 사는 거니까 대지권을 사는 거니까 가격은 비싸요. 입지만 좋으면. 근데 그래서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작년에 20억대면 한남 뉴타운 2구역에 30평대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럼 20억대를 우리가 투자를 한 다음에 뭐 이제 뭐 전세를 주던지 해가지고 뭐 실제 실투자금이 얼마 나올지는 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20억이라고 쳐도 그거를 지금 올파포가 20억대 중반이거든요. 아무리 신축 프리미엄을 감안한다라고 해도 그래도 한남동 거기 뭐 한강비도 잘 보일 텐데 거기와 강동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입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충분히 투자할 만한 물건이었다라고 PD랑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팔린 것 같아요. 없어졌어요. 그 물건이. 네, 없어졌어요. 이거 만약에 제가 친구들, 제 주변에도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무주택자인 친구들이 있어요. 맨날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한남 뉴타운 2구역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3구역은 바로 되겠지만 근데 3구역만 해도 6,000세대고 2구역은 2,000 몇백 세대고 4구역까지 되면 10,000세대가 넘게 들어와서 천지 개벽을 할 텐데 거기가 그리고 입지도 워낙 좋고요. 반포대교 한남대교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해봐라. 뭐 어떻게 좀 너가 자금을 땡겨서 뭐 대출을 받든지 뭘 해가지고 해봐라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데 좀 이제 안전마진이 있는 곳들이 재개발 구역들을 보면 좀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마진 있는 곳들 위주로 좀 많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무조건 압구정이야. 난 무조건 한남동이야. 이럴 필요는 없고 뭐 예산에 맞춰서 쫙 이게 지도에 들어오잖아요. 내 예산이 예를 들어 30억이다 이러면 또는 20억이다 이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구역들이 들어올 텐데 그거를 계속해서 팔로우 해가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어느 구역을 꼭 정하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터보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5억이 있다, 뭐 10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에 84제곱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과연 지금 신축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반포 대비로 몇 프로 따라갈까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반포 대비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들어와 봐야 알지만 반포 정도 고급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80%에서 85%는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80%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반포가 예를 들어서 뭐 84제곱미터가 뭐 55억이고 이러면 85%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80% 곱하면 그럼 그 정도 봤을 때 안전마진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참 어려운 투자가 또 재개발 투자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네. 터보님이 보시기에 재개발 투자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재개발 투자도 그냥 일반적인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은 뭐 재건축은 좀 다른데 뭐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낙후됐고 살기도 이제 힘들어요. 사실 살기 어렵지만 그래도 인테리어 어느 정도 해놓으면 그래도 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 그래 압구정 상권도 좋고 옆에 현대백화점도 있고 좋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재개발은 얘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건 좀 금융상품처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주택을 투자하는 게 투자 겸 이제 실거주를 하는 게 사용 가치도 있으면서 투자 가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늘 돈을 어느 정도 벌면 뻘짓하지 말고 꼭 집을 사라. 서울 아파트.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제가. 근데 그래 어디를 사야 되냐? 이건 뭐 예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재개발은 내가 이걸 사용 가치를 누릴 수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상품처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금융상품 보게 되면 굉장히 단순하게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 실제로 규제가 어떻게 풀려서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지만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분담금 계산해보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10년 후에 될 거다, 5년 후에 될 거다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5년, 10년에 따라서 언제 되냐에 따라서 금융 비용이 완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금융 비용을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마진이 있는 걸 찾아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뭐 압구정 재건축 같은 경우는 몸테크라도 좀 할 수 있잖아요. 뭐 네네. 재개발은 전혀 못하지만 네네네. 몸테크 하면서 투자하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 안 할 건데, 아,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절대 안 한다고 예, 말씀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나름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생애 주기 소득을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내가 몸테크를 해서 네. 예를 들어서 몸테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음. 이제 뭐 진짜 관청까지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입주권 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테크를 한다는 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15년이고 20년이고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신에 내가 15년을 버티면 뭐 15억을 더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생애 주기 소득이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직장인이다라고 하면 세후로 15억을 벌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걸 네. 모으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15년을 존버를 하면 1년에 1억씩 버는 거잖아요. 근데 1년에 세후로 1억을 더 추가 소득을 얻는 거는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세후로 1년에 10억, 20억씩 벌어. 왜 합니까, 그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생애 주기의 소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의 가치를 지금 현재 벌 수 있으니까 더 현재 삶에 더 충실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다 보면 서울 시내 어떤 입지들도 많이 변할 것 같은데 향후 어떤 이런 부촌 동네가 좀 바뀔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저는 계속 이동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주거지가 상업지보다 더 느리게 이동하는 경향이 확 뚜렷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남 개발의 역사를 볼 때도 1970년대에 강남 개발을 막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정부에서 땅 장사를 했었고, 그리고 강남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학교도 강제로 막 배치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이 부촌으로 떠오르게 된 게 20년 후란 말이에요. 뭐 7살 때부터 반포에 살았는데요. 옛날에는 서리마을하고 방배동 그쪽이 부촌이었고, 그 한강변에 있는 그 지금 반래퍼랑 아리팍이랑 이 자리는 약간 그 안에서는 서민들이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뒤바뀌었잖아요. 네. 아파트 가격도 엄청, 그러니까 집값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그래서 얼마든지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와 그리고 개발 정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터보님. 그 터보님은 좀 부자 동네에서 그래도 많이 살아보셨으니까 이런 뭐 이유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려보면요. 이제 전통 부촌이었었던 성북동 그리고 평창동, 설해마을에서 이제는 부자들이 좀 떠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디로 떠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유는 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북동, 평창동이 예전에 뭐 청와대도 가깝고 종로 업무지구랑 워낙 가까우니까 거기 살면 실제로 집주 근접이 되게 좋았던 동네거든요. 근데 지금은 업무지구의 상당수가 되게 다양하게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지구의 대체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북 평창동이 살기가 불편해요. 거기 사시는 오래된 부자들은 불편해도 살아요. 이 말을 다시 받아보면 성북 평창동이 그 고유의 분위기도 있고 뭐 주택가고 이러니까 뭐 당연히 아직까지도 재벌들도 많이 살고 부자들도 많이 살지만 많이 떠나는 이유를 보면 2세, 3세들이 안 살고 싶어 해요. 그들은 젊고 충분히 더 어떤 액티브하게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사람들하고도 만나는 거 좋아하고 성북 평창동 막 이런 한남동 뭐 이태원동 여기 주택가가 아니면 다 아파트 후졌고 층도 낮고 막 이렇게 되게 좁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100%까지는 아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2세, 3세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돼야 가격이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데 기존에 살았던 사람만 살고 유입은 거의 없고 이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정체돼 있는 거죠. 뭐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네요. 직주 근접과 그 어떤 살기 불편한 부분에 대한 대체 가능지들이 많기 때문에 떠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토우님, 제가 좀 궁금한 게 부자들은 투자 정보를 좀 어디서 듣는 거예요? 제 주변만 놓고 보면 PB한테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PB들이 추천해 주는 거를 지인들하고 많이 공유를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중거 집단에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은행이나 증권에 있는 PB들 그리고 네네. 지인들 간에 공유하는 이런 네네. 정보들이 굉장히 좀 알찬 정보가 많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뭐 이민 정보만 해도 뭐 요즘에 한국의 구조적 성장이 끝나고 이민을 가야 되지 않을까? 상속세도 너무 높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속세 얘기는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국은 부자 순유출 국가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민이라고 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되고, 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근데 내 아는 지인이 싱가포르 이민 갔는데 너무 좋대. 그럼 나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중고 집단에서 누군가가 뭘 했는데 좋았대. 이러면 그게 직접적으로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중고 집단이 좋아야지 되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선호하는 게 또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그런 이유도 있겠죠. 뭐 트로피하우스의 성격도 있고 실제로 사용 가치도 높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사람들하고 커넥팅 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으니까 그걸 또 넓게 보면 또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그럼 뭐 앞으로도 이런 어떤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이 불을 가르는 척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중은 낮아지되 유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950년부터 이제 한국 경제 발전사를 쫙 보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2000년대 한 중반까지 후반까지 한국 부자들의 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부동산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사업을 하고 뭘 하든 간에 결국은 깔고 앉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고 공장을 하시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의사분들도 자기 건물에서 병원을 했는데 30년 후에 병원으로 번 돈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라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해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다를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지방에서 서울로 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농촌을 떠나고 다 서울로 몰려왔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도 성장기에 결국 이제 땅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 지표를 그냥 반영하는 거잖아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고도 성장기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았는데 구조적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 살아갈 때 지금까지 50년 동안 있어 왔던 그 정도까지 그 부동산이 불을 가는 척도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거대한 사회 트렌드 변화인데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럼 한국에서 신흥 부자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다 IT 쪽이에요. 뭐 네이버, 이혜진 의장님, 뭐 카카오 김범수 의장,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뭐 대기업처럼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게임 회사 뭐 몇백억 하다가 몇백억 엑시트한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IT 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최근에는 미디어 커머스 하는 애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다 엑시트를 했고 5년 전에는 플랫폼 회사 하는 애들이 또 엑시트를 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를 보면 가상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 하는 게 디지털 세계. 저는 디지털 세계가 하나의 부동산이라고 보면 그걸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부의 공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실물 자산에서 디지털 세계로 넘어가서 그걸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큰 부를 일구게 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뭐 현상이 더 가속화될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돈을 벌면 실무자산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부동산이 불을 가르는 척도가 뭐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터보님, 그 지금 뭐 주거용 시장에서는 고가 상품들이 굉장히 뭐 신고가도 지금 경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비교적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잠잠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분위기 지금 어떻게 갈 거라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긴 하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땅에 대한 가치니까. 근데 상업용 부동산 그냥 보면 작년 24년 하반기에 좀 반등장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전년도는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제가 친한 중개법인 운영하는 대표들이 많은데 전년도엔 다 손가락 빨고 소득도 막 4분의 1로 줄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되게 선방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온 거 보고 거래량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안에서도 되게 좀 양극화되고 있는 게 뚜렷하게 보여요. 상업용 부동산도.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남 호화빌딩 끝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이거 한번 제 유튜브에 다룬 적이 있는데 결국 수요 공급 문제거든요. 이게. 결국 임차 시장이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완전 저금리였잖아요. 완전 저금리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너도 나도 다 이면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올라가니까 없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면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면도 좋은 이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면으로 가면 다 주택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종 주거 지역이라고 부르는 상당히 많은 그런 데가 다 주택가예요. 그러니까 주택가 안에서도 뭐 도로가 좀 넓고 앞에 좀 상권도 형성되고 이런 데는 괜찮은데 그 이면 하나 더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주택을 사서 또는 근생으로 바꿔서 팔고 또는 뭐 이제 근생 다 쓰러져 가는 데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팔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했었고 실제로 단타를 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폭발적인 유동성장을 만나면서 이런 게 학습이 되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22년 하반기 때 산 분들은 지금 다 물렸어요.
근데 이 말은 또 뭐냐? 재밌는 게 21년, 22년에 거래량이 폭발하거든요. 근데 이 분들이 대부분 밸류업을 했어요.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했거나. 근데 신축을 하게 되면 인허가 받는데 보통 몇 개월, 한 반년 정도 걸리고, 오래 걸리면 1년 정도 걸리고, 건축하는데 2년이 걸려요, 보통. 1년 반에서 2년. 그럼 그렇게 보면 24년에 임차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 20년에서 21년에 거래된 그 많은 건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게 23년부터 24년 이때란 말이에요. 그때 당연히 신축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임차 시장은 박살났고 내수 경기 안 좋고 이러니까 당연히 그 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임차가 안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강남 안에서도 완전 양극화되고 있어요. 딱 들어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뭔가 흐름이 좀 있네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 그 거래량이 가장 많았었던 시기에 무분별하게 투자됐었던 부분들이 네. 밸류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공간상에 가장 많이 나와서 지금 그 부분이 좀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 꼬마 빌딩이 어려워요 지금. 꼬마 빌딩.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강남의 꼬마 빌딩은 특히 어렵다. 강남 꼬마 빌딩도 강남도 우리가 보면 보통 강남이라고 하면 신사역부터 쭉 이제 그 도산대로 따라가가지고 청담역 있는데 거기까지 보고 이제 직사각형을 보거든요 보통.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강남이어도 그렇게까지 상권이 막 되게 좋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강남 안에서도 완전히 이게 양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논현하고 논현 그 이면에 앞에 도로를 뭐 4m, 6m 막 끼고 있는데 좀 주택가야 완전. 그런 데는 임차 맞추기 어려운 데 되게 많고요. 근데 신논현 논현뿐만 아니라 역삼도 그래요. 역삼, 선릉 다 그래요. 근데 반면에 나름 상권이 되게 잘 형성되어 있는 데는 여전히 임차가 좀 탄탄하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특히 최근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뜬 상권 중에 하나가 압구정 로데오예요. 압구정 로데오는 굉장히 또 파워풀하게 잘 되고 있고, 파워풀하게 잘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외국 팝업 스토어 하는 애들, 그리고 외국계 어떤 글로벌 브랜드들이 거기다가 팝업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뜬 상권이 최근 3년 동안 가장 뜬 상권이 성수 연무장하고 압구정 로데오거든요. 그리고 명동은 완전 죽었다가 외국인들 돌아오면서 완전 더 다시 떴고, 그래서 사실 이게 매출하고 비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내수 경기랑 좀 따로 노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럼 뭐 개인이 좀 투자하기에 뭐 꼬마 빌딩 혹은 뭐 집합상가의 상가 아니면 뭐 지식산업센터, 물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디를 좀 투자하는 게 지금은 좀 좋은가요? 그 예산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은 지사는 투자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사는 완전 망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해소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물류 창고는 회사 단위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개인이 하긴 좀 어려울 거고 관리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럼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이제 꼬마 빌딩들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꼬마 빌딩 저도 여태까지 뭐 3-4개 정도 사가지고 뭐 2개는 엑시트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시행착오를 겪었고 뭐 실패도 해봤고 손해보고 판 적은 없지만 이 시기에 이거밖에 못 먹었다고? 라고 하는 그런 투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300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방이 굉장히 단단해져요. 역세권에, 오히려? 네네. 대로변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내려갈수록 하방이 되게 약해져요. 이거는 미술품 시장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예산이 된다. 뭐 300억 이상 뭐 대출 포함해서 내 현금 뭐 한 150억 있고 뭐 대출 150억 끼고 하겠다. 이러면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럼 혹시 꼬마 빌딩이 300억대 이상부터는 안전하다.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 마진도 있고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고 말씀 좀 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꼬마 빌딩을 투자하는 게 뭐 50억부터 이렇게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한 6분이 모이셔가지고 공동 투자하는 건 또 어떤가요? 공동 투자는 강력하게 비추합니다. 강력하게 비추. 이유가 있나요? 공동 투자 일단 두 가지인데요. 음, 혹시 동업 해보셨나요? 동업이요? 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6명이 동업을 한다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의사결정하기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처분하고 뭐 할 때마다 모든 게 힘들어요. 의사결정도 느리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면 최대 한 명까지 정말 친한 친구랑 그 정도까지 된다고 생각해요. 2명이 맥스 2명. 그 이상 넘어가면 그거는 공동 투자라기보다는 굳이 건물 투자를 왜 하지 저 사람은? 이런 거죠. 네, 할 필요가 없는 리츠나 거죠. 뭐 이런 걸 차라리 딴 걸 하는 게 낫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 공동 투자에서 공동 투자를 권하는 부동산들이 되게 많아요.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근데 공동 투자를 권하는 이제 부동산들, 중개법인이나 아니면 자기도 들어갈게, 나도 들어갈 테니까 너 같이 하자. 그래서 막 5명 모으고 6명 모아서 이런 데가 되게 많은데, 물론 그것도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시기를 잘 만나면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사람들이 왜 권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빼먹을 게 너무 많아요. 수수료도 빼먹을 수 있죠. 그리고 공동 투자로 보통 들어가면 신축이나 이런 걸 권해요. 그 과정이 다 새는 돈이에요. 전부 다 뒤로 백마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건축사 연결해주고 시공사 꽂아주고 다 마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자기가 뒤로 백마진을 안 받더라도 일단은 내가 컨설팅 피를 많이 받으려면 과정이 뭐 길어야 되잖아요.
뭐 그 신축 건물 하나 딸랑 사게 하면 중개수수료밖에 못 받는데 과정이 길면 컨설팅비 2억 줘, 3억 줘. 해가 내가 다 컨트롤 해줄게. 이게 되거든요. 결국 비즈니스인 거죠. 그거는 뺏겨먹는. 그래서 저는 공동투자는 예를 들어서 중개인이 권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동 투자 절대 하지 마시길. 아니, 한 명까지는 했었습니다. 한 명까지는 친한 친구, 친구라, 마음에 친한 맞는 친구라. 친구끼리는 좀 해도 되는데 그 이해는 좀 이제 비추한다 이런 말씀을 좀 터보님이 좀 해주셨네요. 자, 터보님이 좀 보시기에 상업용 부동산 또 꼬마 빌딩 좀 투자하기 좋은 동네 혹시 좀 있으세요? 뭐 당연히 강남의 대로변이나 이런 데 좋죠. 그리고 이제 한남동의 꼰대 가는 손길 이면도로 거기도 굉장히 상권이 좋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상권의 트렌드가 내수가 워낙 침체돼 있다 보니까 물론 내수에서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겠지만 외국인이 오지 않는 동네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 공부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성수동 업무장은 매출이 이렇게 낮은데도 객단가가 너무 낮은 동네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집가가 비싸게 거래가 되냐. 만약에 팝업이 빠지면 여기도 완전히 망할 텐데 완전 고점이 물릴 텐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명동이라든가 아니면 한남동의 꼼대 간속길 뒤편 나인원 한남 후문 쪽이 진짜 장사가 엄청 잘 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강남에도 로데오라든가 이런 데는 외국인이 엄청 많아요. 근데 외국인이 많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 Z세대 애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객단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Z세대, 그러니까 객단가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가야 객단가가 높아지지 40대 이렇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좀 있고 근데 Z세대 20대 친구들이 많이 가는 데가 객단가가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안 나오니까 거품이야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와서 또 제 나이 때가 되면 SNS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안 해요. 안 올린단 말이에요. 올려도 하나씩 올리고 귀찮으니까. 근데 Z세대 애들은 거기서 막 찍고 막 난리도 아니야. 리스트도 찍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퍼지면서 자동 마케팅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한국 상권 찾을 때 이런 친구들이 올린 거 위주로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힙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네, 이색적이고 또 공간도 여러 가지 뭐 요건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또 막 물밑들이 들어오면 또 이제 브랜드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가 요즘에 상권 트렌드를 다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낡은 건물을 사서 새로 짓는 거, 뭐 물론 뭐 지금 메디컬 건물에 약간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좀 시간이 좀 지난다면 다시 해보실 생각 있으실까요?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저도 이제 저를 반성을 좀 해보면요. 저는 시기를 좋은 시기에 샀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돈을 번 거예요. 만약 시기가 안 좋았으면 저는 돈을 까먹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일단 제가 논현동도 신축을 해봤고 성수동도 신축을 해봤는데 그냥 멸실하고 다 철거한 다음에 바로 매각을 했으면 수익률이 훨씬 높았어요. 근데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성수동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투자를 했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너무 의사결정자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났고 그래서 신축 비용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 수익을 내긴 했어요. 근데 성수동이잖아요. 성수동이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성수동 투자에서는 5배는 먹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건 전 실패 케이스라고 솔직히 생각하고요. 많이 배웠어요 그때. 그리고 논현동도 2020년 3월에 사가지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매각은 안 했는데 이때 평당 6천만 원에 샀어요. 토지를. 이종주거 지역에 있는 토지. 그리고 앞에 도로도 10m예요. 그럼 지금 평당 1억? 1억 최소 5천 보수적으로 잡아도 1억 4천원 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신축 비용 좀 들었지만 신축 비용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 그냥 신축을 하는 것보다 그냥 밀고 철거한 다음에 그 토지를 그냥 팔았던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아요. 왜냐면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1년 단위로 측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축하고 오래 걸리고 임차 맞추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바로 이제 매각을 했던 게 훨씬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시기를 좀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신축을 그렇게 권하는 편은 아니에요. 신축은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쓸 게 아닌데. 아니면 리모델링 같은 밸류업 정도는 없으세요? 리모델링 그 건물에 따라 다른데 제가 리모델링을 뭐 정확하게 뭐 되게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 건물은 리모델링만 하면 진짜 되게 잘 빠지겠는데 이러면 해야죠. 근데 이거는 해봤자 뭐 어차피 구조도 이상하고 뭐 앞에 기둥이 이거 철거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전문가랑 같이 좀 상담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 말은 그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냥 결국 토지 상승, 그러니까 지가 상승에 대한 그거를 먹는 게 부동산 투자인데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폼을 많이 들여서 할 이유가 있냐? 몰라.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이거 하기만 하면 이제 이제 저평가돼 있는 걸 해소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면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밸류업을 하면 좋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대부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투자자들 중에 90%는 그냥 막연하게 해요. 신축도 하면 임차 맞춰지겠지. 이 주변 평당 임대료가 얼마니까 신축하면 3.5%가 맞춰지겠지. 근데 임차 안 맞춰져요. 건물을 뭐 샀을 때 이렇게 투자하기 좀 좋은 시기 이런 게 좀 있나요? 당연히 저금리 때 저금리, 투자하기가 저금리. 제일 좋고요. 네. 당연히 금리에 연동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금리가 낮아지든 높아지든 간에 임대료가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압구정 로데오에 뭐 한 달에 1,000만 원 내던 상가가 갑자기 2,000 내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금리가 낮은 시기가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죠. 우리가 보통 집을 사러 갈 때 뭐 집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건물 사러 갈 때도 건물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건물 좀 정보는 어디서 얻으세요? 그냥 건물 정보는 주택보다 훨씬 더 얻기가 힘들고요. 비대칭적이고. 그래서 보통 부동산 중개인한테 건물 사고 싶어요 하면 브리핑 해주고 마음에 들면 가서 보고 이렇게 되는데 집은 오히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집주인분이 자주 들락날락하면 안 좋아하는데 건물은 그 상업 공간이라서 오히려 보기 더 편한 것 같아요. 건물이. 중개 법인을 통해서 네네, 이렇게 물건을 네. 보는 게 네네. 좀 더 정보가 좀 많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밸류맵도 있고 디스코도 있고 되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아는 동생이 이게 너무 정보 비대칭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뭐 KB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뭐 직방도 있고 다방도 있고 호객노노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근데 왜 상업용 빌드는 이게 안 될까? 왜 중개법인만 혼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오픈이 안 되고 밸류맵에 올라온 거는 이미 다 철진한 뭐 그런 데이터들이고 뭐 이거를 한번 깨보시려고 스타트업 창업했는데 망했거든요. 네, 망했어요. 네. 뭐 열심히 했는데 뭐 컨설팅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망했는데 근데 그만큼 중개인들이 매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헤게모니가 네. 아직까지 굉장히 센 시장이어서 중개인을 통하지 않으면 건물 데이터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터보님 혹시 건물 임장 보러 가실 때, 임장하러 갈 때 좀 주의 깊게 보는 그 어떤 건물을 보는 어떤 눈, 요소 이런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M&A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재무제표도 보고 가서 인터뷰도 하고 공장에 있는 기계가 진짜 있는지도 보고 하잖아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훨씬 난이도가 낮죠. 그래서 뭐 화자 보수도 봐야 되고 옥상에 빗물 고인 데 없는지 그거 진짜 중요하죠. 빗물 고이는 데 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보고 누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누수 진짜 잘 봐야 되고요. 건물을 좀 잘 보시는 분하고 같이 가서 같이 체크하면 거의 반나절이면 다 웬만하면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정보들은 중개인들이 다 보내줘야 되는 정보들이라서 그런 것들 꼼꼼하게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 혹시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셨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지 좀 조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되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지만 뭐 리서칭하고 시세 찾아보고 임장 다니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개인들하고 네트워킹이에요. 아파트는 중개인들하고 네트워킹이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아파트는 너무 정보가 많이 오픈돼 있고 내가 얼마든지 캐시가 있고 인사이트가 있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중개인들하고 네트워킹이 잘 안 돼 있으면 좋은 물건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시장이에요, 사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저는 양심 있는 괜찮은 중개인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결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핵심이군요. 네네네. 네. 이분들하고 네트워킹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 진심보다는 네. 실제로 내가 이걸 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네네. 그 사람 다 윈윈이잖아요. 결국 이제 이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다 수수료 장사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을 알면서 내가 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또는 뭐 다른 걸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면 잘해줄 거고요. 근데 네. 기대가 없으면 한번 수술만 먹으면 되지 뭐 이러고 이렇게 눈탱이 한번 칠 거고요. 네. 그렇게 네.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터보님 또 허심탄회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터보 832님을 모시고요. 부자들의 아파트 투자법부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